잃어버린 상고사, 고대사의 비밀을 찾아서.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수메르와 배달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단국이 삼성기전 하에 환국시대에 12국이 있었고 수미리국이 그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태백일사 환국본기에도 삼성밀기를 인용하여 나옵니다. 옛 글에 말한다. 파나류산 밑에 환희씨의 나라가 있으니 천해 동쪽의 땅이다. 파나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넓어 남북이 5만 리요 동서가 2만 리이니 통틀어 말하면 한국이요 갈라서 말하면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한천국, 일군국, 우루국 또는 필나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역국 또는 직구다국, 산압아국, 선화비국 또는 시위국 또는 통고사국, 수미리국이니 합해서 12국이다. 천해는 지금의 북해를 한다. 7세에 전하여 영년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수미리국이라고 나오죠.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록의 수미리국이 고고학에서 말하는 수메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연대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단고기 기록대로는 수미리국은 환인시대에 속하기에 배달국 이전으로 안파견 환인 이후 7세 총 3301년 동안 존속하였다고 하는데 아래 도표에서 보듯 수메르는 기원전 2900년경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환인시대는 기원전 3897년까지 존속했다고 해요. 그리고 배달국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고고학에서는 수메르가 기원전 2900년에 시작되었다고 해요. 연도가 안 맞죠? 천년왕국 수시하나에서 온 환웅이란 책 464쪽에 이런 도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원전 2900년부터 수메르 초기 왕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은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연대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보다 이른 시기인 기원전 4000년경을 언급하기도 하고 기원전 3000년경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이라면 위 도표상에서는 우르크기로 보아야 합니다. 아까 도표를 다시 보면 기원전 4000년경은 우르크기죠. 자아폭발 타락이라는 책 2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원시 토착민 사회에는 계급이나 카스트가 없고 식량과 재화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전 4000년경부터의 역사는 특권을 가진 극소수 인간이 절대 다수의 인간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이야기였다. 이들이 바로 로마, 그리스, 켈트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유럽 및 미국인들의 선조이다. 그들은 기원전 4000년기에 여기 나오죠. 4000년기에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나타날 때부터 성직자, 전사 및 지배자 그리고 경제적 부의 생산자라는 세 개의 계급으로 분화됐다. 상인, 농민, 장인들 포함.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사회 구조에 피정복민들로 구성된 새로운 계급들을 추가했다. 피정복민들은 이때부터 그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였다. 비슷한 사회체제가 기원전 3000년기에 고대 수메르에서도 발달했다. 기원전 3000년기라고 나오죠. 재산의 대부분은 소수의 남성들이 소유했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1-1 250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기원전 4000년부터 시작된 이 관계시설은 수메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히며 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기원전 3000년기라고 나왔었죠. 아까 본 책에. 그리고 기원전 4000년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 책에서는 기원전 3000년대의 수메르라고 했고 여기서는 기원전 4000년대의 수메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00년 차이가 나죠. 기원전 4000년부터 중앙아시아, 중동에 사람들이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이거를 수메르로 보느냐 또는 다른 문명으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각자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해보면 더불어 문명의 토대의 역할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정성 들여 물을 댄 밭에서 보리, 밀, 대추야자를 비롯해 여러가지 채소가 풍부하게 났기 때문이다. 소가 끄는 쟁기,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도 이용하지 않았던가. 또 일찌감치 등장했고 이미 관 모양으로 기다랗게 이랑을 지어 씨를 뿌릴 줄도 알았다. 공공족은 물 관리를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6000년 전 수메르에서도 관계시설이 발달하여 물을 잘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족은 여호와와 연관되고 여호와는 유태인, 더 나아가 수메르와도 연관됩니다. 기원전 4000년경 관계시설은 우르크가 아닌 수메르 때로 보아도 환희시대 말기에 해당하는데 환희시대 말기에 12개국으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없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원전 3000년경을 수메르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기원전 4000년경을 우르크가 아닌 수메르 때로 이제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환인시대 말기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12개국으로 나누었다는 기록과 이제 맞는데 그게 말기란 말이에요. 환인시대 초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말기에 12개국으로 나누었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수메르 기록들 역시 배달국 시대가 아닌 단군 조선 시대에 해당하니 환인시대 12황국의 하나라는 수미리국을 배달국 시대에 해당하는 수메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군 세계에도 수미리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역시 연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15세 단군 대음 제위 2년 신사 BC 1660년 홍수가 크게 일어나 민가가 크게 해를 입었다. 대음 단군께서는 매우 불쌍하게 여기셔서 곡식을 창해 사수의 땅으로 옮겨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셨다. 겨울 10월 양훈국과 수미리국의 사신이 와서 특산물을 바쳤다. 자, 수미리국이 나오는데 이게 기원전 1660년이에요. 그러니까 수미리국은 원래 환인시대에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 단군조선 시대까지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다른 기록에 27세 단군 두밀 갑신원년 1337년이에요. 기원전 천해의 물이 넘쳐 아란산이 무너졌다. 이해 수미리국, 양훈국, 구다천국 등이 모두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바쳤다. 문제는 수메르는 대략 BC 1700년경 함무라비 바빌로니아에게 망해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미르는 계속 단군 조선에 조공을 보내왔다고 한 것입니다. 자, BC 1700년경에 망했어요. 근데 1337년에 사신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망했는데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다른 기록도 망한 이후에 사신을 보내온 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문제는 서양에서 군자국인 진국을 차이나로 부른 후 한나라 이후 모든 왕조를 진국으로 착각해서 차이나로 썼듯이 동양에서도 수메르가 망한 후에도 계속 수밀이라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실제 수메르가 존재했던 시기를 싹싹 피해서 그 이전인 환인시대와 그 이후인 단군조선 시기에만 기록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배달국 시대에 수미리국에 대해 언급되었다면 수미리가 수메르라고 볼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환단고기의 기록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메르 문명이 동양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회남자 시치군에는 태어가 1만 2천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1만 2천년은 동아시아에서 수메르가 있던 서아시아까지입니다. 동쪽 끝 갈석산에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해 동쪽으로 해 떠오르는 곳에 이른다. 나무의 땅으로 푸른 흙의 수목의 평야이다. 태호와 구망이 다스렸던 곳으로 1만 2천리이다. 자, 구글 지도인데요. 1만 2천리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 가요. 그래서 수메르가 복희의 관할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태호는 원래 태왕 또는 대왕조로 13,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환웅이었으나 약 5, 6천년 전 복희가 신격화되면서 태호 복희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복희 때 1만 2천리를 다스렸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110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원래 복희와 태호 두 사람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한때 송충이 세본에서 태호 복희씨라는 말을 언급한 이후 태호와 복희를 함께 붙여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헝가리에서도 기원을 약 5,800년 가까이 잡는다고 하니 복희씨가 헝가리력의 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332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서력 후 1488년 헝가리력 5248년 출판된 헝가리 연대기에 의하면 책을 저술한 4명의 각기 다른 역사학자들이 헝가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학설과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린 공통적인 결론은 헝가리인의 조상이 훈족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2018년이고 서력 후 1488이죠. 빼면 530년이 나옵니다. 1488년이 5248년이에요. 헝가리력으로. 그래서 5248년에 530년을 더하면 5778년 전이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약 58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희 시대에 수메르까지 진출했을까요? 대부분의 수메르 관련 연구에서는 수메르인들이 동양인이며 동쪽으로 선진 문명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1세대 문명 7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메르인들의 거주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와 쿠웨이트로 최근까지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 있었다. 이 지역에는 원래 우바이드라고 알려진 선사시대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 중요한 수메르 도시들이 점차 발달했다. 이 도시들이 점차 번영하면서 시리아와 아라비아의 사막들로부터 셈족이 이주해 왔는데 이들은 평화로운 이주민들이면서 침략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BC 325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도착해서 원주민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지금 3250년경이라고 하죠. 아까 어떤 책은 4000년경이라고 했고 어떤 책은 3000년경, 어떤 책은 2900년경. 여기서는 3250년이에요. 학자마다 다 틀려요. 체구가 작고 검은 머리를 한 수메르인들은 지능과 기술이 발달했고 기존의 어떤 언어와도 관계가 없는 교착 언어를 사용했다. 이 교착어가 우리말의 특징이죠. 자, 수메르 언어는 우리말처럼 주격 조사를 쓴다고 합니다. 탱그리 단군은 있는가 어디 있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탱그리라고 써 있고요. 이 책 27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은 알타이어족이라 하지만 알타이어의 대표 언어인 몽골어나 터키어와는 많이 다르고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어와 인도의 드라비다어가 오히려 가깝다며 우리의 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열어놓고 동방으로 사라졌다는 수메르인들의 말처럼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주격 조서가 있고 어순과 문법에 같은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어떤 이들은 해양족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진출이 대륙과 해양의 양쪽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방계 유목민은 대륙을 통해 서쪽으로 진출했고 남방계 해양족은 바닷길을 통해 서쪽으로 갔습니다. 고대 왕국의 풍경 그리고 새로운 시선 71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 사서의 기록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개의 언어군으로 나눌 수 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백제의 북방계 언어군과 진한, 변한, 가야, 신라의 남방계 언어군이 그것이다. 농경 문화의 관점에서도 남방의 벼농사와 북방의 밭농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북방의 기마 문화나 유목 문화는 한반도 남쪽의 문화와 다르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41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부아시아 지역은 청동기 시대를 전후해서 인도로부터 많은 수의 민족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남부 해안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일부 집단이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를 이용해 한반도에 이른 것이다. 한국인의 남서 통로에서는 우리의 말과 유사한 어법, 기초 어휘의 상당량이 발견된다. 더욱이 우리 민족의 고고학적 특징인 지성묘, 고인돌, 석관묘, 돌상자 무덤, 웅관묘, 항아리 무덤 등이 발견된 뿐 아니라 우리 것과 유사한 민속, 음악, 탄생설화 등도 대부분 이 길에서만 발견된다. 구글 지도에서 보면 인도에서 이 동남아로 해서 한반도까지 문화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언어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기본 어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집트가 있는 북아프리카에도 갔다고 하는데 이집트는 복회의 관할은 아니었습니다. 알타이 신화 24쪽 주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그 사람들은 키가 작고 겉모스름하고 두개골이 앞뒤로 길고 머리턱은 곱고 검은색이었다. 아시아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하여 피라미드, 스핑크스 등을 만든 고대 이집트 문명의 창시자들은 이러한 터키 방면 아시아의 고원지대에서 간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 지방 알타이 어족이 나일 강구와 북아프리카 전체를 파상적으로 정복한 것은 잘 알려진 역사다. 영어 원문을 봐도 The Native of Asia라고 써있죠. 그리고 Close Relations,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산동반도에서 이집트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양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1-1 283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초기 이집트인들이 출신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회남자 시츠군의 소와 욕수가 1만 2천리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수메르는 여기에 포함된 것 같지 않습니다. 서방의 끝은 곤륜으로부터 유사와 치무에서 끝난다. 서쪽으로 3위국, 돌로 된 성과 금으로 된 방, 기를 마시고 사는 국민들, 불사의 들판에 이르고 소와 욕수가 다스린 곳으로 1만 2천리이다. 여기 보면 12,000리라고 써있죠. 복귀가 수메르까지 1만 2천리를 다스렸고 이집트와 인도, 유럽 1만 2천리는 소어가 다스렸다는데 헌원의 장남도 소어라 동일 인물이라기보다 다른 시대 같은 이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고고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고조선 사라진 역사 73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고인돌 양식이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인 영국과 아일랜드 지방에서 발견되는 데 반해 영국에서 흔한 고인돌 양식은 한반도에서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것으로 미루어 고인돌이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 지역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조선 설화인 역사 같은 책 73쪽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스톤헨지 주변의 묘지에서 발굴된 유골의 주인공이 아시아 계열로 청동기 문화를 수반하고 영국에 들어왔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 등은 고인돌이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종호 박사는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며 기원전 4000에서 3000년 사이에 건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한다. 피라미드와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고인돌은 주로 해안가를 따라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해양 민족들이 만든 것이 고인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까지 쭉 나오죠.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도 나옵니다. 그 피라미드도 발견되는데 피라미드는 북방민족의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사미태백산에 환웅이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 모양으로 만든 것이고 산악지대에서는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원래 산이니까. 평야지대에서는 아주 거대하게 만들었죠. 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인돌은 원래는 이제 알 탄생 설화가 있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방 민족으로 가면서 탁상식으로 바뀌었고 남방에서는 이제 거대한 돌로 했죠. 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옛날에 전 세계를 다스렸을까요? 관련된 의견을 보겠습니다. 고고학적 유적들이 복희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전 세계에 분포한 유명 유적들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신의 봉인 하 470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자를 기준인 좌우선으로 삼고 세계 지도 위에 세 개의 좌표축 선을 그어보면 이제껏 각자 서로 다른 경도에 흩어져 있어서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던 유적들 사이에 뭔가 숨겨져 있는 관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와 같은 좌표축에서 보면 티루반나 말라이는 동경 48도, 앙코르와트는 동경 72도, 사오파는 동경 90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 된다. 이 숫자들 모두 고대 신화와 천문학에서 중시하는 숫자 3을 기반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숫자 3, 우리 민족이 이제 좋아하는 숫자라고 하죠. 환인, 환웅, 환검 해서 3일신 또는 3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이제 기반이 되는 숫자였단 말이에요. 최소한 만주와 시베리아, 중국, 수메르의 중동, 이집트의 북아프리카, 유럽은 문명을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사서인 로사 10권에 복희는 천왕이며 사람의 제왕이며 황공씨라고 했을 것입니다. 태어 복희씨는 포의, 역시 천왕의 호칭이다. 사람의 제왕이며 황공씨라 하며 사람의 제왕, 황공씨라고 나오죠. 이게 변해서 환웅이 된 거예요. 주역 계사하에도 천하의 왕이었다고 나옵니다. 누가? 복희가요. 옛적에 포의씨가 천하의 왕을 할 적에 우러러서는 하늘의 형상을 보고 구부려서는 땅의 법을 보고 새와 짐승의 무늬와 땅의 마땅함을 보며 가까이는 저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저 물건에서 취하여 이에 비로소 8궤를 지음으로써 자 복희씨가 8궤를 지었다고 하죠. 포의가 이제 복희거든요. 그래서 천하의 왕을 할 적에 왕천하라고 나오죠. 이러한 전세계 통치가 복희 시대에 있었다가 혼란기를 겪으며 해체되었다가 헌원에 의해 다시 만방 통치를 이룹니다. 복희 시대 수메르까지 통치했고 수메르가 남긴 문명이 현대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1-1 239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대에는 이집트도 동방 문명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교류의 틀 속에 엮여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민족이 북적거리며 저마다의 문화를 갖고 충돌한 이 험한 무대 안에서 농업과 상업, 말과 마차, 동정과 신용문서, 각종 기술과 산업, 법과 행정, 수학과 의학, 관장 기술과 하수도 시설, 기하학과 점성술, 역법과 시계와 황도 12궁, 알파벳과 글, 종이와 잉크, 서적과 도서관, 학교, 문학과 음악, 조각과 건축술, 유학을 바른 토기와 정교한 가구, 율신교와 일부 일처제, 화장품과 보석, 장기와 주사위, 템핀, 볼링과 소득세, 유머와 맥주 등 많은 것이 생겨났다. 우리 유럽과 미국의 문명 역시 이 유산들이 크레타와 그리스, 로마를 거쳐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결과물이다. 근동이 유럽과 아메리카 문명의 실질적인 모태였던 만큼 우리는 오랫동안 근동의 빚을 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유럽
사람 입장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럽과 미국의 라고 쓴 거예요. 근동의 빚을 져왔다고 하는데 이 근동은 뿌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동방. 한반도와 만주에서 왔단 말이에요. 자, 1부 1처제 누가 만들었어요? 복희가 만들었어요. 복희가 수메르와 연관된다면 수메르 문자는 복희의 문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 1-1 259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메르의 유적 중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글이다. 이 경이로운 기술은 이미 잘 발달한 상태여서 가장 오래된 글은 돌에 새겨져 있으며 연대가 기원전 3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점토판이 등장한 건 기원전 3200년 무렵으로 수메르인들은 이때부터 쭉 이 위대한 발견을 커다란 낙으로 삼은 듯하다. 돌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내구성 좋은 물건은 없었다. 포박자 4편 지진에 헌원이 천고국에 들러 사막내문을 얻었다고 나오니 요하 문명에서 밝혀진 것처럼 헌원 이전에 이미 동쪽에 문명국이 존재했고 문자가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헌원이 동쪽 천구에 이르러 풍산에 들러 자부선생을 뵙고 사막내문을 얻었다. 자, 사막내문이란 책이 있었죠. 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태백일사 사만관경본기 소도경전본운에도 포박자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때마침 이때 자부선생이 7회 제신력을 만드시고 사막내문을 천황폐하에게 진상하니 천황께서 이를 칭찬하였다. 삼천공을 세우고 그곳에 거저하시니 공공, 헌원, 창녀, 대요의 무리가 모두와 여기서 배웠다. 사막내문 다시 나오죠. 사막내문경은 자부선생이 헌원에게 주어 마음을 싣고 의에 돌아오게 한 것이다. 선생은 일찍이 삼천공에 계셨으니 궁전은 청고국 대풍산의 남쪽에 있었다. 자, 청고국이 나오죠. 헌원 이전에 청고가 있었고 그것이 요하 문명이란 말이에요. 풍산은 백두산을 말하니 청고의 영역이 요하 문명에서 동쪽으로 동해까지 뻗었음입니다. 다만 요하 문명의 문자는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의 문자 체계가 지금과 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자 거엽에는 신농시 때까지 새끼를 꼬아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결승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옛날 용성시, 대정시, 백황시, 중앙시, 율육시, 여축시, 헌원시, 혁서시, 졸러시, 추경시, 복희시, 신농시 당시에는 민중들은 새끼를 맺어 의사소통을 했다. 결승이란 새끼 꼬는 위치에 따라 다른 기호를 만드는 것으로 암기법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결승은 잉카인들도 사용했습니다. 세계사 특강 408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잉카인들의 기억장치 키프 이것은 대개 매듭을 지어 수와 다른 가치를 암호화했다. 라마나 알파가의 머리털로 만든 다양한 색깔의 곤실과 실을 매단 10개의 자리를 가진 기본 줄로 이루어져 있었다. 잉카 문명보다 앞섰다는 올맥 문명보다도 2000년 더 오래된 칠레의 카랄 문명에서도 결승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게 결승 문자예요. 새끼를 꼬아서 요 매듭 위치가 다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기억법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으면 이게 뭐다 라고 암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남아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새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죠. 그러니까 요하 문명에서 문자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결승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결승 문자가 아메리카에서도 고대로부터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문명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사망본기에서는 복귀 때 서계, 즉 문자를 만들어 기존의 결승을 대체했다고 합니다. 테오포이의 성은 풍이다. 어머니는 화서인데 뇌택에서 대인의 발자국을 받고 성기에서 포이씨를 낳았다. 뱀의 몸에 사람의 머리로 성인의 덕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으로 팔괘를 그렸다. 그래서 팔괘의 시작은 복귀 때부터예요. 서계를 만들어 라고 나오죠. 결승의 정치를 대신하였다. 결승 문자가 이때까지 왔는데 이때 복귀 때 서계를 만들었는데 이 팔괘도 하나의 문자 체계잖아요. 그래서 팔괘를 통해서 서계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자가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에 장가들고 시집가는 제도를 시작하니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아까 일부 1처제 얘기했었죠. 한 쌍의 사슴 가죽으로서 예물을 삼았다. 그물을 엮어서 이로써 사냥하고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쳤으며 보키시라고도 한다. 용의 상스러움이 있어서 용으로서 벼슬 이름에 붙여 용사라고 불렀다. 복희가 만든 문자는 8궤로 생각됩니다. 결승 문자가 기역법에 의존했듯 8궤 문자 역시 기역법의 바탕을 두어 궤를 여럿 연결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희 시대 문자는 고고학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8궤 가지고 점괘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궤를 가지고 기역법에 적용해서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승 문자보다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시 시대부터 전해진 그림 문자가 전 세계 공통의 문자이나 그림 문자로는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웠기에 기역법에 의한 결승 문자가 만들어졌을 것이며 결승 문자로는 기록을 남기는 데 유리하지 않았으므로 그림 문자에서 발전하여 수메르는 쇠기 문자, 동양권에서는 한자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쇠기 문자가 복희시대 8궤의 효와 비슷하기는 한데 그 영향을 받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나온 수메르 문자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도형처럼 보이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엔 그림이고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건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괴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또 검색을 해보면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괴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이 이제 괴에 나온 효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련해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살펴보았듯 배달국 BC 3898년 이전에 요하 문명의 고시의 청고국이 수천리 영토를 다스렸고 기원전 4000년경 복희가 1만 2천년을 다스려 수메르 문명이 이에 영향을 받았음입니다. 여기 보면 배달국 최대 영토라고 나오죠. 이렇게 보는데 복희가 1만 2천년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저 서아시아까지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환단고기에 나온 배달국 이전에 이미 청고국이 수천리 영토를 다스렸고 또 복희 때 1만 2천리를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복희 시대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달국하고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인다 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